세 번째 글입니다. 에르비. 노스 리치먼드 가는 막다른 길이라서 기독 형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할 때 말고는 조용한 거리였다. 사람이 살지 않는 2층 집 한 채가 광장의 이웃들과 따로 떨어져 막다른 길의 끝에 서 있었다. 그 길의 다른 집들은 내부의 점잖은 사람들을 의식하는 듯 갈색의 차분한 얼굴로 서로를 응시했다. 우리 집에 전에 새들어 살던 사제는 뒤편 거실에서 죽었다. 오랫동안 닫혀 있어서 기쾌한 공기가 방마다 감돌았고 부엌 뒤쪽의 다용도실은 낡고 쓸모없는 문서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사이에서 나는 낱장들이 말려 올라가고 축축해진 종이 표지의 책 몇 권을 찾아냈다. 월드 스콧의 수도 원장, 그리고 독실한 성체 배령자, 비독의 회고록이었다. 나는 맨 마지막 것이 제일 좋았는데 책장이 노란색이었기 때문이다. 가꾸지 않은 뒷뜰에는 한가운데 사과나무가 서 있고 관목 몇 그루가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중 한 그루 아래서 나는 죽은 세입자의 녹슨 자전거 펌프를 찾아냈다. 그는 매우 자비로운 사제였다. 유언장에서 그는 자기 돈을 모두 복지기관에 물려주고 자기 집의 가구는 여동생에게 남겨주었다. 낮이 짧은 겨울이 오면 저녁을 다 먹기 전에 땅거미가 졌다. 우리가 거리에서 만날 즈음이면 집들은 우중충한 빛을 띠고 있었다. 우리 위에 열린 하늘은 변덕스러운 보랏빛이었고 그 하늘을 향해 거리의 가로등이 각자의 희미한 등불을 받들어 올렸다. 찬 공기가 우리를 파고들었고 우리는 몸이 후끈해질 때까지 놀았다. 우리의 고함 소리가 고요한 거리에 메아리 쳤다. 우리가 노는 경로는 허름한 오두막에 사는 거친 아이들에게 집중 공격을 받는 집 뒤편의 어둡고 질척한 새길을 거쳐 제 바지 구멍에서 악취가 올라오는 어둡고 흠뻑 젖은 정원 뒷문과 마부가 말 갈기를 펴주고 빗질해주거나 쨈새 달린 마구를 흔들어 음악 소리를 내는 그 큼큼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까지 이르렀다. 우리가 거리로 돌아올 때면 부엌 창문에서 나오는 불빛이 그 일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저씨가 골목길을 돌아오는 것이 보이면 우리는 아저씨가 완전히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어두운 데 숨어 있었다. 아니면 맹근의 누나가 현관 계단에 나와서 저녁 먹으러 들어오라고 남동생을 부를 때 우리는 어두운 데서 그녀가 거리를 여기저기 살피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그냥 거기 서 있는지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는지 지켜보다가 그녀가 계속 버티고 있으면 우리는 포기하고 숨어있던 그늘에서 나와 맹근네 집 계단까지 올라갔다. 그녀는 반쯤 열린 문에서 나오는 불빛에 모모 윤곽을 드러낸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남동생은 늘 누나를 한참 애태우고 나서야 말을 들었고 나는 그녀를 쳐다보면서 난간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몸이 움직이면서 옷도 따라 흔들렸고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 타래가 이리저리 살랑거렸다. 매일 아침 나는 길 쪽을 바라보는 응접실 마루에 누워 그녀가 사는 집 문을 살폈다. 블라인드가 창틀에서 1인치 정도만 남겨놓고 내려와 있어서 내가 보일 리는 없었다. 그녀가 현관 계단으로 나올 때면 나는 가슴이 뛰었다. 나는 현관으로 달려가 책가방을 집어들고 그녀를 뒤따랐다. 나는 그녀의 갈색 윤곽을 내내 눈에서 놓치지 않았고 그러다가 각자 갈 길이 갈라지는 지점이 가까워지면 걸음을 빨리하여 그녀를 지나쳐갔다. 이런 일이 매일 아침마다 되풀이되었다. 나는 무심결에 주고받은 몇 마디 말고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나의 어리석은 피는 온통 솟구쳐 쏠리곤 했다. 그녀의 이미지는 연애의 가장 적대적인 장소에까지도 나를 따라다녔다. 토요일 저녁 아주머니가 장 보러 갈 때는 내가 따라가서 꾸러미를 들어줘야 했다. 노무자들의 욕설과 절비한 돼지 볼살을 지키고 서 있는 소녀 저문의 세된 장광설과 오도노번 로사는 아일랜드의 급진주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오도노번 로사에 관한 모두 모여라 어쩌고 하는 노래나 조국의 순환을 다룬 가요를 부르는 길거리 가수들의 단조로운 코맹맹이 소리 한가운데서 술 취한 사내와 물건 사르는 여인네들에게 떠밀리며 우리는 그 요란한 거리를 지나갔다. 이러한 소음들이 내게는 삶에 대한 하나의 느낌으로 모아졌다. 나는 내가 적의 무리 사이로 나의 성배를 안전히 모셔가고 있다고 상상했다. 그녀의 이름이 순간순간 나 자신도 이해 못할 낯선 기도와 예찬이 되어 내 입술로 솟아났다. 내 눈에 종종, 관로 속에 왜 그런지 알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에 종종 눈물이 가득 괴었고 때로는 내 심장에서 무언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가슴 속으로 퍼부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앞으로의 일은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그녀에게 도대체 말을 걸기나 할 것인지 아닌지
혹은 말을 건다 해도 어떻게 그녀에게 나의 혼란스러운 연모의 정을 얘기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나의 몸은 하프와 같았고 그녀의 말과 몸짓은 그 현을 퉁기는 손가락 같았다. 어느 저녁 나는 사제가 죽은 뒤편 거실로 들어갔다. 어두컴컴하고 비 내리는 저녁이었고 집 안은 아무 소리도 없이 고요했다. 부서진 창 하나를 통해서 빗줄기가 땅에 꽂히는 소리가 들렸다. 가느다랗고 끊임없이 내리는 바늘 같은 빗줄기가 흠뻑 젖은 화단에서 뛰놀고 있었다. 저 멀리 아물거리는 등잔이나 불 켜진 창이 내 아래에서 빛났다. 눈에 보이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게 감사했다. 내 모든 감각은 스스로 베일에 가려지기를 갈망하는 것 같았고 내가 막 그 감각들로부터 빠져나오려 하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양 손바닥을 부르르 떨 정도로 꽉 맞잡고 이렇게 몇 번이고 중얼거렸다. 오 사랑, 오 사랑이여. 마침내 그녀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그녀가 내게 첫 마디를 건넸을 때 나는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녀는 에르비에 갈 거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는지 아니라고 했는지 나는 잊어버렸다. 굉장한 바자회에 일 거라며 그녀는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못 가요? 라고 내가 물었다. 그녀는 말하면서 손목에 낀 은제 팔찌를 뱅글뱅글 돌렸다. 그녀의 말로는 수녀원에서 거주에 피정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였다. 그녀의 남동생과 다른 두 사내아이가 모자를 두고 서로 싸우고 있었고 나는 난간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내 쪽으로 숙인 채 난간의 쇠못 하나를 잡고 있었다. 우리 집 문 맞은편의 램프에서 나오는 불빛이 그녀의 하얀 목덜미 곡선을 드러내고 그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밝히곤 아래로 내려가 난간을 잡은 손을 비추었다. 불빛은 그녀의 원피스 한쪽 자락으로 내려와 편안한 자세로 서 있는 그녀의 보일락 말락하는 속치마의 새하얀 아랫단에 머물렀다. 넌 좋겠다 라고 그녀가 말했다. 내가 가게 되면 하고 나는 말했다. 뭘 좀 사다 줄게요. 그날 저녁 이후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어리석은 생각들이 자나깨나 나의 머릿속을 휩쓸고 지나갔던가. 나는 중간에 끼어든 그 지루한 나날들을 없애버리고 싶었다. 학교 공부는 짜증이 났다. 밤이면 침대에서, 낮이면 교실에서 나와 책 사이에 그녀의 영상이 나타나 책 읽기를 방해했다. 에르비라는 단어의 음절은 내 영혼이 탐닉하던 그 침묵 속에서 내게로 불려나와 어떤 동양적인 마법을 내게 걸어버렸다. 나는 토요일 밤 바자회에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했다.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프리메이슨 비밀 결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교실에서 나는 묻는 말에 거의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나는 선생님의 얼굴이 온화한 표정에서 험한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내가 게을러지는 게 아닌가 걱정했다. 나는 오락가락하는 생각들을 추스릴 수가 없었다. 진지한 일상사를 거의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고 그것이 이제 나와 내 욕망 사이를 가로막고 선 이상 내게는 어린애 장난, 그것도 보기 싫고 단조로운 어린애 장난처럼 보였던 것이다. 토요일 아침 나는 아저씨에게 저녁 때 바자에 가고 싶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현관에 거울 달린 옷걸이 앞에서 모자 소를 찾느라 수선스러웠고 그래서 짤막하게 대답했다. 그래 얘야 안다. 그가 현관에 있었으므로 앞쪽 응접실로 가서 창가에 누울 수도 없었다. 나는 집 안이 저기 앞인 것을 느끼며 학교를 향해 느릿느릿 걸어갔다. 공기가 무자비하게 얼얼했고 나는 벌써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저녁을 먹으러 집에 들어오니 아저씨는 아직 귀가하지 않은 상태였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나는 잠시 앉아서 시계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제깍제깍 소리가 짜증나기 시작할 때 방에서 나왔다. 나는 계단을 올라가 위층에 다다랐다. 높고 차갑고 텅 빈 우울한 방들이 해방감을 주었고 나는 이 방 저 방을 노래 부르며 돌아다녔다. 길에 면한 창문을 통해서 친구들이 저 아래 길가에서 노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고 불분명한 상태로 내게 들려왔고 나는 이 말을 서늘한 유리에 기대고 그녀가 사는 어두운 집을 건너다 보았다. 아마 1시간가량 서 있었으리라. 내 상상이 만들어낸 갈색 옷을 입은 그 모습, 등잔불이 그 목덜미의 곡선을, 난간에 얹은 손을, 그리고 원피스 아래 속 치맛단을 살며시 비추는 그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오니 머스 부인이 난로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전당포를 하던 남편과 사별한 수다스런 할머니였는데 사용한 우편들을 어떤 경건한 목적 때문에 이건 우표 수집상에 판 돈을 모금하여 구교의 가톨릭 선교사에게 보내주는 일을 말한다네요. 경건한 목적이란 것은 어떤 경건한 목적 때문에 수집하고 있었다. 나는 차 탁자의
간합산일을 견뎌야 했다. 저녁이 1시간 넘게 미뤄졌는데도 아직 아저씨는 오지 않았다. 머스 부인이 가리고 일어났다. 더 기다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8시가 넘었고 밤 공기가 몸에 안 좋아서 늦게까지 나와 있기 무엇하다고 했다. 그녀가 가고 나서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아주머니가 말했다. 오늘 밤 바자회 가는 건 연기해야 되겠구나. 9시에 아저씨의 현관문 열쇠 소리가 들렸다. 그가 혼잣말로 뭐라고 하는 소리와 현관의 옷걸이가 그의 외투 무게를 흔들흔들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러한 몸짓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다. 그가 한참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나는 바자회에 가게 돈을 좀 달라고 했다. 그는 깜빡 잊고 있었던 거였다.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어 지금쯤이면 한잠 자고 난 다음일 텐데 라고 그가 말했다. 나는 웃지 않았다. 아주머니가 그에게 힘주어 말했다. 그냥 돈 줘서 보내주지 그래요? 당신 때문에 벌써 한참 늦었는데. 아저씨는 깜빡 잊어버려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속담을 신봉한다고 했다. 공부만 하고 놀지 않으면 애들이 멍청해진다. 그는 어딜 가는 거냐고 물었고 내가 두 번째로 대답했더니 내게 아랍인이 자기 말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를 아냐고 물었다. 내가 부엌에서 나왔을 때 그는 그 작품의 첫 연을 아주머니에게 막 읊으려던 참이었다. 나는 2실링짜리 은화 한 집을 손에 꼭 쥐고 버킹엄가를 따라 내려가 역으로 향했다. 물건 사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가스등이 번뜩이는 거리의 풍경이 내 나들이의 목적을 일깨워 주었다. 나는 승객이 없는 3등칸 열차에 몸을 실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늑장을 부리던 끝에 열차가 서서히 역을 빠져나갔다. 열차는 황폐한 집들 사이로 반짝이는 강물 위로 기어갔다. 웨스틀랜로우 역에서는 한때의 사람들이 객차 문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영무원들이 이 열차는 바자행 특별 열차라면서 그들을 밀쳐냈다. 나는 그 썰렁한 객차 칸에 내내 혼자였다. 몇 분 안 되어 열차는 나무로 만든 임시 플랫폼에 도착했다. 나는 도로 쪽으로 나갔고 불 켜진 시계 숫자판을 보고 10시 10분 전임을 알았다. 내 앞에는 커다란 빌딩이 그 마법 같은 이름을 뽐내며 서 있었다. 나는 입장료가 6펜스인 입구를 찾을 수가 없었고 바자 문을 닫을까봐 겁이 난 나머지 지친 표정을 한 남자에게 1실링을 주고 회전문을 통해 잽싸게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홀 높이의 반쯤 되는 부분에 빙 둘러 회랑이 설치된 거대한 홀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모든 진열대가 닫혀 있었고 홀 대부분이 어둠에 덮여 있었다. 흡사 예배 후 교회의 감도는 그런 정적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주춤주춤 바자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아직 열려있는 판매대 주변에 몇몇 사람이 모여 있었다. 카페 샹땅, 프랑스어로 노래하는 카페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카페 샹땅이라고 색 전구로 쓰인 커튼 앞에서 두 사내가 쟁반 위에 놓인 돈을 세고 있었다. 나는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왜 거기까지 갔는지 어렵사리 상기하고 한 진열대로 가서 도자기 꽃병과 꽃무늬 찻잔 세트를 살펴보았다. 판매대 입구에서 젊은 여자 한 명이 두 젊은 신사와 얘기하며 기득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잉글랜드식 억양이 귀에 들어왔고 나는 어렴풋이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아이,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아, 했잖아. 아이, 아니거든 정말. 이 아가씨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맞아, 나도 들었는데. 아, 이런 거짓말. 젊은 여자는 나를 보더니 다가와 뭘 사려느냐고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별로 물건을 팔려고는 의도가 아니었고 그냥 의무감에서 말을 건 것 같았다. 나는 판매대의 어두운 입구 양쪽에 동양의 수문장처럼 서 있는 거대한 항아리들을 쭈삣거리며 바라보다 얼버무렸다. 아니요, 됐어요. 젊은 여자는 꽃병 하나의 위치를 바꾸어 놓고는 두 남자에게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아까 하던 얘기를 다시 시작했다. 그 젊은 여자가 어깨 너머로 나를 한두 번 헐끗 돌아보았다. 더 있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그녀의 물건을 정말로 살 생각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려고 진열대 앞으로 꾸물거렸다. 그런 다음 천천히 몸을 돌려 바자의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나는 호주머니 속에서 1페니짜리 동전 2개를 6펜스짜리 동전 위로 떨어뜨렸다. 회랑의 한쪽 끝에서 불을 끈다는 소리가 들렸다. 홀 위쪽은 이제 완전히 깜깜해졌다. 그 어둠 속을 응시하면서 나는 허영심에 내몰리고 조롱당한 짐승 같은 내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나의 눈은 고뇌와 분노로 이글거렸다.